2026년 일본 경제 저성장 탈출을 향한 긴 여정 1장 역사적 배경 잃어버린 30년에서 2026년까지 일본 경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2026년이라는 현재 시점만 바라볼 수 없습니다. 지금의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는 모두 지난 수십 년간 누적된 구조적 문제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1980년대 후반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대국 중 하나로 불렸습니다. 엔화는 강세였고 도쿄의 부동산 가격은 세계에서 가장 비쌌으며 일본 기업들은 반도체, 자동차, 전자산업에서 세계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당시 일본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 기적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거품이 동시에 붕괴하면서 일본 경제는 급격히 추락했습니다. 이른바 버블 붕괴입니다. 도쿄의 땅값은 몇 년 사이에 반토막이 났고 니케이 지수는 1989년 38,000선을 찍은 뒤 1992년에는 15,000선까지 떨어졌습니다. 기업들은 부채에 허덕였고 은행들은 부실 채권을 떠안으며 금융 시스템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일본은 잃어버린 10년, 나아가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긴 불황의 터널에 들어서게 됩니다. 정부와 일본은행은 경기 부양을 위해 초저금리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금리를 사실상 0%에 가깝게 유지하며 기업과 가게가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금융 시스템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의 활력을 빼앗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기업들은 구조개혁 대신 값싼 자금에 의존했고 가게는 저축을 늘리며 소비를 줄였습니다. 일본 사회는 돈은 많지만 돌지 않는 기묘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IT 버블 붕괴, 글로벌 금융위기, 동일본 대지진 등 대형 충격이 이어지면서 일본 경제는 회복의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집권하며 아베노믹스를 내세웠을 때 일본은 다시 한번 도약을 꿈꿨습니다. 아베노믹스는 세 가지 화살, 즉 대규모 금융 완화, 재정 지출 확대, 구조 개혁을 통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실제로 엔화 약세와 주가 상승, 기업 실적 개선 등 단기적인 성과는 있었지만 근본적인 문제인 인구 감소와 생산성 정체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2020년대 초반 코로나19 팬데믹은 일본 경제에 또 다른 충격을 주었습니다. 관광산업은 붕괴했고 공급망은 흔들렸으며 정부는 막대한 재정 지출로 대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가 부채는 더욱 늘어났고 초저금리 정책은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세계가 팬데믹 이후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이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서자 일본도 더 이상 공짜 돈의 시대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2026년의 일본은 바로 이 긴 역사적 맥락 위에 서 있습니다. 30년 넘게 이어진 저성장의 굴레, 초저금리라는 비정상적 환경, 그리고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구조적 문제들이 한꺼번에 표면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은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라 지난 수십 년간 누적된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된 역사적 전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2장 인플레이션과 생활비, 밥상에서 느껴지는 경제. 2026년 일본 경제를 보면 겉으로는 회복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는 불안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정부와 기업은 임금 인상과 경기 지표 개선을 강조하지만 서민들이 매일 마주하는 현실은 그와는 조금 다릅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은 교과서 속 개념 같지만 사실은 장바구니와 전기요금 고지서, 편의점 도시락 가격에서 바로 체감되는 문제입니다. 먼저 장바구니부터 살펴보면 2025년 말 기준으로 식료품 물가가 전년 대비 평균 7% 정도 올랐습니다. 특히 수입에 많이 의존하는 밀, 옥수수, 대두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빵, 라면, 두부 같은 기본 식품들이 줄줄이 인상됐습니다. 예를 들어 도쿄의 한 슈퍼마켓에서는 224년에 198엔이던 우유 한 팩이 2026년 초에는 250엔을 넘었습니다. 매일 사는 필수품이 이렇게 오르니 가계 부담이 바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에너지 비용도 큰 부담입니다. 일본은 에너지 자급률이 낮아서 원유, 천연가스, 석탄을 대부분 수입합니다. 2025년에는 국제 유가 상승과 엔화 약세가 겹치면서
전기가스 요금이 평균 15% 이상 올랐습니다. 홋카이도 지역에서는 겨울철 난방비가 가구당 월 3만 엔을 넘었다는 조사도 있었는데 저소득층에게는 정말 버티기 힘든 수준입니다. 임금 인상도 있었지만 그 효과는 기대만큼 크지 않았습니다. 토요타는 평균 3.6%, 소니는 3.2% 인상안을 내놓았고 중소기업들도 정부 압박에 따라 임금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를 넘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월급이 올랐는데도 생활은 더 힘들어졌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청년층은 특히 더 힘든 상황입니다. 월세, 식비, 교통비가 동시에 오르면서 도쿄에서 혼자 사는 20대 직장인의 생활비는 월 20만 엔을 훌쩍 넘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20대 직장인의 40% 이상이 저축을 못하고 있고 매달 신용카드 결제일을 공포의 날로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현실은 단순한 경제 지표를 넘어 사회적 불안과 청년층의 미래 전망을 어둡게 만듭니다. 결국 체감 경제와 지표 경제 사이의 괴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GDP 성장률과 니케이 지수 상승을 근거로 경제 회복을 강조하지만 국민들은 밥상에서 느끼는 체감 경제를 더 신뢰합니다. 성장이라는 단어는 뉴스에서만 들린다. 내 지갑에서는 느껴지지 않는다는 시민들의 말이 일본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상황입니다. 3장 증시와 자산 불평등, 숫자의 잔치와 현실의 온도차. 2026년 일본 증시는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입니다. 니케이 지수가 4만 선을 돌파하면서 언론에서는 역대 최고치라는 표현을 쏟아내고 투자자들은 환호했습니다. 엔화 가치가 낮을 때 일본 기업을 싸게 사려는 외국인 자본이 몰려들었고 정부가 기업들에게 주주 배당을 늘리라고 압박한 것도 주가 상승을 부추겼습니다. 겉으로 보면 일본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은 듯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숫자의 잔치는 모든 사람에게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주식을 가진 자산가들에게는 분명히 큰 기회였지만 주식 한 주 없는 청년들에게는 그저 남들의 파티처럼 보일 뿐입니다. 실제로 일본 청년층의 상당수는 투자 여력이 없고 생활비와 대출 상환에 쫓기느라 증시의 호황을 체감하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은 사회적 온도차를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더 큰 부를 쌓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물가 상승만 체감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니케이 지수가 오를수록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뉴스는 늘어나지만 서민들은 내 삶은 왜 더 힘들어지지? 라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또한 일본 사회에서는 주식 투자 경험이 세대별로 크게 갈립니다. 고령층은 장기간 저축과 안정적인 자산 운용을 선호하는 반면 청년층은 투자에 관심은 있지만 실제로 참여할 여력이 부족합니다. 이 때문에 증시 호황은 세대 간 격차를 더 벌리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 증시의 급등은 일본 경제의 양면성을 보여줍니다. 한쪽에서는 세계 자본이 몰려들며 화려한 숫자가 만들어지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 숫자가 생활 속 체감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현실이 존재합니다. 경제의 불평등은 단순히 소득 격차를 넘어 자산 격차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일본 사회가 앞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4장 국제 금융 질서와 엔 캐리 트레이드, 세계를 흔드는 일본의 변화. 일본의 금리 인상은 국내 문제에만 그치지 않고 세계 금융시장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엔 캐리 트레이드의 역전 현상입니다. 엔 캐리 트레이드란 간단히 말해 일본에서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 다른 나라의 자산에 투자하는 전략입니다. 오랫동안 일본은 초저금리 정책을 유지했기 때문에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는 사실상 저렴한 현금 인출기 같은 존재였습니다. 일본에서 빌린 돈은 미국의 주식, 유럽의 채권, 신흥국의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런데 2026년 들어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리자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일본에서 돈을 빌리는 게 더 이상 싸지 않게 된 겁니다. 그 결과 해외에 나가 있던 자금들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글로벌 금융시장은 큰 변동성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나 신흥국 자산시장에서는 갑작스러운 자금 유출로 가격이 흔들리고 한유 시장에서도 급격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의 변화는 단순히 한 나라의 정책 조정이 아니라 세계 금융 질서 전체를 흔드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흥국들은 일본 자금의 유출로 인해
외환시장 불안과 투자 위축을 동시에 겪고 있습니다. 일본이 더 이상 섬나라 경제에 머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일본의 금리 인상은 국내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선택이지만 동시에 세계 금융시장에 파급력을 미치는 국제적 사건이기도 합니다. 일본은 이제 자국 경제만이 아니라 세계 경제의 안정에도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서게 된 셈입니다. 5장 국가 부채와 세대 갈등, 빚의 무게를 짊어진 미래. 일본 경제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주제가 바로 국가 부채입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국가 부채를 가지고 있는데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50%를 넘는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동안은 초저금리 덕분에 이 막대한 빚이 큰 문제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금리가 거의 0%였으니 정부가 갚아야 할 이자 부담도 사실상 미미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6년 들어 금리가 오르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금리가 1%만 올라가도 정부가 갚아야 할 이자는 천문학적으로 불어납니다. 그 결과 원래 복지나 교육에 써야 할 세금이 빚 이자를 갚는 데 쓰이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 문제를 넘어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청년층은 특히 불만이 큽니다. 자신들이 낸 세금이 미래를 위한 투자보다 과거의 빚을 갚는 데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 불공정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가 왜 부모 세대가 만든 빚을 대신 갚아야 하느냐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고령층은 자신들이 살아온 시절의 사회적 안정과 복지를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에 세대 간 인식 차이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구조는 세대 간 불평등을 심화시킵니다. 청년층은 높은 생활비와 불안정한 고용, 그리고 미래를 짓누르는 국가 부채까지 떠안고 있습니다. 반면 고령층은 이미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연금 혜택을 받고 있어 상대적으로 안정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 사회가 직면한 부채의 덫은 단순히 경제 지표상의 문제가 아니라 세대 간 갈등을 키우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빚을 갚기 위해 미래 세대의 기회가 줄어드는 상황은 일본 사회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일본이 진정한 회복을 이루려면 단순히 부채를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세대 간 공정성을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6장 부동산 시장과 청년층의 좌절, 꿈과 현실의 간극. 일본의 부동산 시장은 금리 인상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도심 아파트 가격은 여전히 최고치를 경신하며 자산가들에게는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내 집 마련을 꿈꾸던 청년층에게는 상황이 점점 더 멀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쿄 중심부의 신축 아파트는 평균 가격이 수천만 엔을 넘어섰습니다. 과거에는 낮은 금리 덕분에 대출을 통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지만 이제는 이자 부담 때문에 쉽게 대출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청년층은 집을 사면 생활비가 줄어들어 버틸 수 없을 것 같다는 불안을 호소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부동산 시장은 두 얼굴을 보여줍니다. 한쪽에서는 자산가들이 부동산을 투자 수단으로 활용하며 더 큰 부를 쌓고 다른 한쪽에서는 청년층이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부동산은 자산가의 투자처와 청년층의 좌절이라는 상반된 의미를 동시에 지니게 된 겁니다. 또한 주거 불안은 단순히 경제 문제를 넘어 사회적 불평등을 더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안정된 주거를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의 격차는 삶의 질과 미래 전망에도 큰 차이를 만듭니다. 청년층은 결혼이나 출산 같은 인생 계획을 미루게 되고 이는 일본 사회 전반의 인구 감소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결국 일본의 부동산 시장은 단순한 가격 변동을 넘어 사회 구조의 불균형을 보여주는 거울이 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라는 변화가 청년층에게는 좌절로, 자산가에게는 기회로 작용하는 현실은 일본 사회가 앞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7장 고령화와 노동 문제. 인구 구조가 만든 새로운 현실. 일본 경제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주제가 바로 고령화와 인구 감소입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는 나라 중 하나이고 출산율은 오랫동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결과 일할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편의점이나 건설 현장 같은 곳에서는
이미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일본 사회가 전통적으로 외국인 노동자 유입에 보수적이었던 걸 생각하면 지금의 변화는 상당히 큰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인난은 역설적으로 임금 상승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기업들이 사람을 구하기 위해 더 좋은 조건을 내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디지털 전환과 로봇 산업 발전을 앞당기는 계기도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요타는 자율주행 기술과 차세대 배터리에 집중하고 있고, 소니는 이미지 센서와 콘텐츠 산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이 오히려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고령화는 단순히 노동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의료와 복지 비용이 늘어나면서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고 사회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젊은 세대는 세금 부담이 커지고 고령층은 늘어나는 의료 돌봄 수요 속에서 안정적인 삶을 원합니다. 이 과정에서 세대 간 갈등이 더 심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일본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 문제는 경제 구조와 사회 시스템 전반을 바꾸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와 기술 혁신이 새로운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동시에 복지와 세대 간 균형이라는 더 큰 과제를 남기고 있습니다. 일본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이 문제는 위기가 될 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8장 산업 구조 전환과 새로운 기회. 위기 속에서 피어나는 가능성. 일본 경제는 오랫동안 제조업 강국으로 불려왔습니다. 자동차, 전자, 반도체 같은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주도했죠. 하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중국과 한국 같은 나라들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일본의 입지는 점점 좁아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위기는 일본 산업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노동력 부족과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리 인상이라는 어려움 속에서 기업들은 단순히 비용 절감에 머무르지 않고 산업 구조 자체를 바꾸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요타는 자율주행 기술과 차세대 배터리에 집중하면서 단순한 자동차 제조업체를 넘어 모빌리티 기업으로 변신하려 하고 있습니다. 소니는 이미지 센서와 콘텐츠 산업에 힘을 쏟으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새로운 성장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일본이 다시 세계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전환과 로봇 산업은 일본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분야입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은 기업들에게 자동화와 AI 도입을 서두르게 만들었고, 이는 오히려 일본이 기술 강국으로 다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내 여러 제조업 현장에서는 이미 로봇과 AI가 생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기업의 전략 차원을 넘어 일본 경제 전체의 체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는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장기적으로는 일본이 다시 세계 경제에서 경쟁력을 갖추는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9장 미래 전망과 시나리오. 회복과 침체 사이의 갈림길. 2026년의 일본 경제는 지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라는 쓴 약을 먹고 체질을 개선하려는 과정이 진행 중인데, 이 변화가 성공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또 다른 침체로 이어질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전망을 보면 이번 위기가 오히려 일본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단순히 비용 절감에 머무르지 않고 기술 혁신과 산업 구조 전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율주행, 차세대 배터리, 반도체, 로봇, 산업 같은 분야에서 일본은 다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회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노동력 부족이 디지털 전환을 앞당기면서 일본이 기술 강국으로 다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게 유지되고 임금 상승이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서민들의 생활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국가 부채 부담이 커지면서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되고 청년층의 좌절이 사회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불균형과 자산 격차가 더 커진다면 일본 사회는 불평등 문제로 인해 내부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일본의 정책 변화는 세계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의 역전으로
글로벌 자금 흐름이 불안정해지고 일본이 세계 경제의 안정에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만약 일본이 국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국제적으로도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일본 경제의 미래는 숫자와 지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에 달려 있습니다. 국민들이 실제로 생활 속에서 경제가 나아졌다라고 느낄 수 있을 때만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질 겁니다. 일본이 이번 파도를 넘어 부활에 성공할지 아니면 다시 침체의 늪으로 빠질지는 앞으로 몇 년간의 선택과 실행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What Useful Stories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